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6월 이제 첫 수업 시간이고요. 요약집으로 수업하는 시간 갖도록 할 거예요. 요약집 특강. 그 요약집만으로 수업을 하는 특강이 지금 하는 요약집 특강입니다. 자, 일단 자꾸 이제 질문들이 올라와요. 이제 5월, 6월 되니까 공부는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어느 정도 한 분들도 계시고, 공부를 어느 정도 했으나 처음 시작하는 것과 비슷한 많네 여기. 오늘 많이 오셨어. 그런 분들도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 학습 계획을 어떻게 짜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한 10분 정도 진행을 하고요.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하는 수업은 이제 5월 6월이고요. 5월 6월이고 요약 특강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 요약 특강의 성격을 먼저 말씀드리면, 기존에 이제 제 수업을 한 번도 안 들으셨던 분들이 듣기에는 많이 힘든 강의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월달, 6월달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3, 4월달 수업을 듣고 오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래서 혹시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들으시는 게 좋냐면, 3, 4월달에 만약에 오늘 수업을 제가 수요 공급 이론 수업을 했다고 칩시다, 그죠? 예, 수요 공급 이론 수업을 요약집 특강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한다면 예습으로 3, 4월의 수요 공급 이론을 들어주시고, 3, 4월의 수요 공급 이론, 그러니까 심화 이론의 수요 공급을 들어주시고, 본 수업 이제 복습이 되겠죠, 그죠? 예, 복습으로 수요 공급 이론의 요약 특강을 들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따라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3, 4월 수업을 듣지 않고 바로 이 수업을 들으시면 암기 방법이라든지 제가 강의 진행하는 패턴은 기본적으로 제 수업을 한 번 정도 들었다라는 걸 전제하고 수업을 진행하니까 따라오시기가 좀 힘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3, 4월 수업을 들은 것을 전제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가 왜 그동안 수업을 했던 게 개념이 안 잡히시냐면, 자, 우리가 이제 이론 수업을 통상 3번 하거든요.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그러니까 사실 이론 수업은 입문 과정을 무시하고 나면 6개월 정도 수업을 진행을 해요. 우리는 거기 이제 거의 이론 수업으로 보면 중반부에 와 있고요. 그 1월달, 2월달에는 기본 이론 수업을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이론들. 그다음 3, 4월달 수업은 심화적인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를 한번 넓혀준다. 그다음에 5월달, 6월달에는 이제 이걸 요약해 주는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언제 실력이 느냐면 요 과정에서 실력이 상당히 많이 늘어요. 근데 요때 수업하고 요때 수업하고는 차이점이 약간 있습니다. 둘 다 기본을 한다, 요약을 한다, 뭐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아주 이제 기본적인, 그러니까 용어 정리 위주로 수업을 진행했다면 요걸 범위를 한번 넓혔다가 이제는 아주 중요 부분을 핵심적으로 그리고 반복해서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업하는 요약 수업의 특징은 일단 우리가 기존에 펼쳤던 내용 중에서 아주 중요 부분을 갖다가 반복적으로 본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7월달, 8월달에 가면 문제풀이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빈번하게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6개월 동안 수업을 진행했으나 안 풀리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수험생들이 당황하게 마련이에요. 당황하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포기를 해요. 어떤 포기를 하냐면, 이제 1, 2차를 같이 공부하다가 2차를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이 공부 자체를 포기한다든지, 나와 맞지 않는 공부구나, 처음부터 잘못된 길이었구나, 이 자격증 말고 다른 자격증이 없나 한번 또 찾아보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풀리는 부분, 가장 큰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응용력을 기르기 위한 공부를 좀 하실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부동산학 개론에만 있는 특수한 문제 패턴이 있죠. 다른 과목에는 없고 부동산학 개론에만 있는 특수한 문제 패턴, 바로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가 예전에는 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뭐 한 4, 5개 정도 개론에서, 옛날에 아주 옛날에는 4, 5개, 그러다가 이 계산 문제가 한 6개 정도로 올라왔어요. 점수로 한 사람이 한 15점 정도. 6개 정도도 무시한다 칠 수 있는데, 최근에는 한 8개에서 10개까지, 특히 작년 시험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만 10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10개를 점수로 한 사람이면 22.5점. 그러면 계산 문제를 다 틀리고 이론 문제를 다 맞추신다 하더라도 77.5점밖에 못 맞는다는 거죠. 60점을 맞기 위해서는 상당히 빠듯한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계산 문제를 다 틀리고 합격할 수 있느냐? 막말로 다 틀리고 합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계산 문제를 다 틀리고 이론을 완벽하게 정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은 민법을 정말 잘하는 거죠. 민법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대신에 완전 잘해야 돼요. 완전. 민법을 완전 잘하면, 그러니까 민법을 완전 잘하든지 계산 문제를 배제한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가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다면 가능한 일이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계산 문제가 많이 어렵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계산 문제가 10개 정도 나왔다고 쳤을 때 5개 정도의 계산 문제는 암산으로도, 아니면 이론 문제보다도 더 적은 시간을 투자하고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 근데 그게 왜 지금은 안 풀리느냐? 그게 지금은 종합되지 않아서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수요 공급 이론 할 때 계산 문제를 저랑 같이 풀면 또 풀려요. 투자론을 할 때 이 공식은 이렇고 이 공식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풉니다 하면 또 풀린다고. 그다음에 감정평가론 가지고 이제 공식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요 문제 푸는 공식은 이러합니다. 그리고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하면 또 풀려. 근데 모의고사 칠 때 뭐 일요일 하루 나와라 그래가지고 모의고사를 풀면 그 공식이 어디에 있었던 공식인지를 갖다 우리 찾아내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 또는 공식은 기억이 나는데 이 공식을 어떤 문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모르는 부분, 그다음에 같이 했을 때 숫자와 실제로 이제 모의고사 때 숫자가 약간 달라졌을 때 그걸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문제 특강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심장할 때까지 총 3회에 걸쳐서 계산문제 특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요약 특강 마지막 시간에 우리 교재 살짝 한번 넘겨볼까요? 교재 살짝 한번 넘겨보시면 교재 페이지 205쪽으로 한번 가보죠. 204쪽 옆에. 204쪽 옆에 보니까 204쪽 옆에 205쪽이죠. 예. 옆에 보니까 제2편에서 1분에 풀 수 있는 계산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요 계산 문제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1분에 풀 수 있는 계산 문제.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 그냥 계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1분에 풀 수 있는 계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강의를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셔서 어떤 계산 문제를 풀고 어떤 계산 문제를 못 푸는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작정 계산 문제 그러면 열심히 공부를 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1분에 풀 수 있는 계산 문제가 아니면 아예 시험장에서 손도 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분에 풀 수 있는 계산 문제를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종이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툭 치면 툭 나오게끔 그렇게 계산 문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살짝 한번 구경 한번 해보죠. 206쪽 넘어가니까 1번에서 균형가격, 균형량 계산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 2, 3, 4번이 뭐예요? 공식이죠. 모르구나. 그 1, 2, 3, 4번이 공식이야. 그 밑에 확인학습 문제가 몇 개 있죠? 3개 있습니다. 4개, 내 책에는 3개 있습니다. 1번, 2번, 3번 해서 오른쪽까지 3번. 바로 밑에 보니까 뭐 있고요? 해설이 있고요. 정답이 있고요. 항상 이런 식입니다. 한 장 더 넘겨볼까요? 한 장 더 넘겨보시면 64번 한번 볼까요? 4번.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역시 뭐가 있고요? 공식이 있고요. 그 밑에 확인학습 문제 쭉 나오죠. 그리고 해설, 정답, 요 순서로. 그러니까 항상 공식 관련해서 요 문제가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설할 거냐, 그리고 정답을 어떻게 찾을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요 부분만 1분에 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계산 문제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건너뛰셔도 되는, 시험장에서 아예 손도 못 대는 그런 계산 문제입니다. 그러면 1분을 넘는 계산 문제를 어떻게 공략하게 될까? 공략할 게 아니고 그거는 민법 푸는 시간이나 개론 나머지 문제 푸는데 양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학 개론은 특히 민법하고의 차이점이 계산 문제 중에서 일부 한 5문제 정도는 아예 못 푼다라고 생각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학 개론은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안 배운 부분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야,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 배운 게,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 안 배운 게 나왔다고 해서 깜짝 놀라지 않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시험장에서 부동산학 개론은 안 배운 문제가 한두 문제 나올 수가 있다. 하나 더, 2차 과목,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이라든지 공시법이라든지 세법 관련된 문제가 부동산학 개론에 간혹 한두 개씩 나올 수가 있다는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어디다 두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민법에다가 무게중심을 두시고 공부를 좀 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하는 수업 요약 특강의 목표 점수는요, 우리 총 100점 중에서 100점 중에서 목표 점수 공개합니다. 70점 목표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요 요약 특강 갖다가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이제 문제를 받아들고 문제를 푸신다면 계산 문제 특강까지 다 해서 한 70점 정도의 목표를 정도를 하시고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70점이라는 점수 이상 맞으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저는 요 이상 맞는 것은 개인적으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70점 이상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재빨리 스톱하시고 민법을 열심히 하시든지 재빨리 스톱하시고 나머지 2차 과목에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표 점수 항상 누가 물으면 개론에서는 70점 정도의 목표 정도만 목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일단 요약 특강은 계속 강조합니다만은 중요 부분을 계속 말 거다, 반복할 거다. 그래서 수업만 듣고 있어도 열심히 수업만 듣고 있어도 반복하는 과정에서 이해 또는 암기까지도 다 시켜드리는 그런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응용력, 문제 풀 수 있는 응용력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릴 겁니다. 응용력은 어떻게 기르냐면요. 자, 이것도 교재를 좀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우리 교재 페이지 오늘 수업의 중요 부분이 요거니까 교재 페이지 11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쪽. 자, 지금 교재 11쪽 펴셨나요? 예. 제목이 복합 제2절 해서 제목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인가요? 그래서 그 밑에 1번에 보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있고 두 번째 제목이 경제적 측면이라는 제목이 있고 그 밑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도 있고 한 장을 딱 넘겨보세요. 한 장을 딱 넘겨보시니까 가로 2번에 무슨 부동산? 복합 부동산도 나오고 가로 3번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과 복합 건물을 구분해 놨죠? 그 밑에 출제 포인트라고 돼 있습니까? 요게 핵심이에요. 출제 포인트.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응용력을 쌤 제가 이론적으로 수업했던 부분을 반복은 됐는데 이 자꾸 문제가 안 풀려요. 응용력이 아무래도 저는 좀 떨어지나 봐요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응용력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잘 몰라요. 스스로가. 나는 딱 보면 이 사람 참 응용력 없게 보이는데 스스로는 응용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인지를 못하는 거지. 그렇죠? 예. 응용력을 기르시려면요. 내용만 보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출제 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출제 포인트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출제 포인트 1번이 무슨 부동산과 무슨 부동산을 구분해야 된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은 구분해야 된다. 두 번째, 법률적 개념 몇 개? 2개. 이게 협의 강의가 있거든요. 경제적 개념 몇 개? 5개. 이게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이 있거든요. 기술적, 물리적 개념 몇 개? 4개.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이 있거든요. 요 4개를 갖다가 지금 출제 포인트에 써져 있는 2가지 그러면 협광이가 떠올라야 돼. 경제적 개념 5개 그러면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이 떠올라야 돼. 기술적 개념, 물리적 개념 4개 그러면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이 떠올라야 돼. 안 떠오르잖아? 그럼 응용력이 없는 거야. 위에 거 그냥 눈도장만 찍은 거지 응용력이 안 생긴 거지. 출제 포인트 3번 가볼까요? 복합 부동산은 출제 포인트 3번이요. 활동상의 개념이다, 법률상의 개념이다. 활동상. 그러면 시험에서 법률상의 개념 나오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X. 왜냐면 법에서는 따로따로 보니까. 복합 부동산은 2개를 일체로 보는 거거든. 그래서 활동상의 개념이고 얘들은 무슨 평가하는데? 일괄평가를 하는데 일괄평가란 말이 있다면 무슨 법을 쓴다? 거래사례 비교법을 쓴다. 요 말이 이해가 돼야 돼. 그래야지 응용력이 있는 거지. 다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로 가보죠. 13쪽. 13쪽에 가시니까 이번에 정착물하고 나옵니까? 자, 정착물에는 무슨 정착물과? 토지 정착물과 부동산 정착물이 있는데 요건 제가 수업을 할 거예요. 토지 정착물과 부동산 정착물은 제가 수업을 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시킬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밑에 뭐로 가서? 출제 포인트로 가서 토지 정착물은 대부분 뭔데? 종속인데 토지 정착물 뭐? 중 독립 정착물 4가지를 따로 정리해라. 그런 말이 있죠. 독립 정착물 4가지를 2번에 있는데 2번을 보지 않고 대답을 한번 해보는 거지. 어떤 거 있냐면 건물하고요.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류과실하고요. 명인방법 갖춘 수목인. 읽지 말고 그냥 안 보고 해봐야 돼. 등기된 임모, 타인 토지에 경작된 농작물. 요 4가지는 뭐고? 독립이고 나머지는 싹 다 뭐다? 종속이다. 그리고 3번에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은 몇 개인데? 5개인데 어떻게 암기한다? 4 플러스 1. 그게 뭐다? 부착, 성격, 의도, 관계, 받고 나머지는 계약, 합의, 동의다. 됐나요? 이때 정착물로 취급되는 것이 있고 동산으로 취급되는 게 있는데 동산으로 취급되는 거 몇 개? 3개. 임차인 정착물, 경작 수확물, 가식 중에 있는 수목. 요거 말고는 싹 다 뭐다? 정착물이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아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런 식으로 출제 포인트를 계속 반복하시게 되면 응용력이 길러진다. 계산 문제는 특강 3회 할 거고. 다시 한번 요약 특강 수업 진행 방향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요약 특강을 들으시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심화이론이 필요하다. 그 심화이론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따로 이 작업이 필요 없어요. 제한테 심화이론을 들으셨던 분들은 쌤 내 머릿속에 한 개도 없는데 한 개도 없는 건 아니에요. 어딘가에는 있는데 찾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찾지 못해서.
그러니까 3, 4월 심화이론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괜찮고 3, 4월 심화이론 안 듣고 5, 6월 이론을 들으시는 분들은 많이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습으로 안 들으신 분들은 듣고 요 이론을 따라오신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제가 중요 부분을 여러 번 반복해 드릴 거고 응용력 기르기 위한 출제 포인트 해설을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계산 문제 총 3번에 걸쳐서 우리 70점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3, 4월 달 지나면 부동산 학개론 70점 만들어질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 개론 70점 만들어 놓고 민법이야 워낙 열심히 하니까 70점 좀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푸근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 5월, 6월 중순쯤에는 2차 공부 열심히 하시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 예. 그러면 첫 진도 한번 나가 보도록 할게요. 교재 페이지 6쪽부터 진행합니다. 교재 페이지 6쪽부터. 자, 우리 부동산학 개론이 총 8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6쪽 보고 계십니까? 예. 6쪽. 6쪽 보시면 제1장 부동산학 총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출제 문항 수는 한 2문제에서 4문제 정도, 한 3문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출제 문항 수는 3문제. 수험 전략을 한번 볼까요? 난이도는 이 파트는 난이도가 낮아요. 중요도도 별 1개,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고 계산 문제 따위는 계산 문제를 키우지 않는 파트입니다. 총론에서는 계산 문제 나온 적이 없고 단순 암기 부분이 많고 수험 후반기에 공략하셔도 된다.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공부하실 필요는 사실은 없으시고요. 수업만 열심히 들어놓으셨다가 수업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공략하셔도 됩니다. 이게 목차가 이러다 보니까 제일 처음이다 보니까 우리 부동산 학개론 공부하시는 분들이 총론을 가장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럼 출제 뭐라고 돼 있어요? 세 번째 포인트라고 돼 있는데 출제 포인트는 총 몇 개? 6개. 6개 중에서 시험에 꼭 나온다고 보여지는 부분을 제가 별을 때려놨습니다. 뭐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 두 번째, 토지 정착물과 부동산 정착물은 참고하시면 되고, 세 번째 토지 용어 반드시 시험에 출제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네 번째 주택의 분류. 주택의 분류는 사실상 작년 시험에 떴어요. 그래서 원래는 별이 하나 있어도 되는 파트인데 작년 시험에 떴기 때문에 올해는 별을 없앴습니다. 없앴고 그 밑에 부동산의 특성 매년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매년 시험에 나오는 거고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하고 개발권 양도제도 TDR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혹시 총론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집에 가서 복습하신다면 뭐 위주로?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 그다음 토지 용어, 그다음 부동산의 특성 위주로 공부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 1번부터 6번까지 항상 장이 시작될 때는요. 그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놨으니까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은 어떻게 할 거냐면 다시 강조합니다. 수업은 어떻게 할 거냐면 중요 부분을 수업을 판서를 통해서 쭉 진행을 할게요. 그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교재에 출제 포인트 읽으면서 만족하는 걸로 마무리 지읍시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7쪽에 있는 내용 8쪽, 9쪽, 10쪽까지는요. 제가 좀 이따가 출제 포인트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제 포인트 한번 읽어드릴 거니까 10쪽까지는 너무 열심히 공부하지 마시고 11쪽부터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쪽. 출발해도 될까요? 예, 그럼 11쪽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 4월 달 수업은 어떻게 여러분들을 제가 집중을 시켰냐면 혹시 이제 그 수업에 집중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조금 먼 산 보시는 분들, 아니면 좀 개론 시간에 자는 사람들은 잘 없는데 간혹 자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면 그 자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게 멍 때리는 거거든요. 멍 때리는 거 이렇게 멍 때리는 거. 멍 때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제가 수업과 관련되는 농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제 집중력을 좀 높이는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5월달, 6월달 수업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농담을 좀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좀 진지해지려고 이제 사람 와서 우습게 봐 막 농담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웃음기를 좀 빼고요. 농담 같은 거 잘 안 하고 수업의 템포를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템포를 좀 빠르게 진행해서 잠깐 딴 생각하면 몇 페이지 싹 넘어가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열심히 수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대신에 빨리 해서 세이브된 시간은 반복하는 데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웬만한 내용들은 수업 시간에 다 이해 플러스 암기까지 시켜드리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11쪽부터 출발할게요. 자, 제가 제목을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으로 잡겠습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자, 복합 개념이라는 것은 이제 3대 측면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요걸 이제 2대 측면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요 3대 측면과 2대 측면을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목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첫 번째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이 있어요. 두 번째는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이 있고요. 세 번째는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이 있는데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을 물리적 측면의 부동산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때 법과 경제는 형체가 없다 그래서 얘를 무형적 측면이라고 하고요. 기술적 측면은 형체가 있다 그래서 얘를 유형적 측면이라 그래요. 그래서 복합 개념을 3대 측면으로 표현하면 법경기 하시면 되고요. 2대 측면으로 표현하면 법과 경제를 묶어서 무형, 기술적 측면, 물리적 측면을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술적 같은 말 물리적, 물리적 같은 말 유형. 아니요, 뭐 왜 그래? 나 다시. 저 다른 답이 나오네. 예. 기술적 같은 말 물리적, 물리적 같은 말 유형. 요거는 좀 기억을 하시고 혹시 법경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경제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가장 넓게 부동산을 해석하는 것도 뭐냐? 그러면 경제예요. 그래서 경제적 판단을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무슨 판단과 무슨 판단한 다음 법률적 판단과 기술적 판단을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경제적 판단을 해서 경제적으로 충족이 되면 뭔가를 하고요. 충족이 안 되면 뭔가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개만 한번 해보죠. 우리 부동산 개발을 할까 말까 결정한다. 그럼 이 개발 사업이 법적으로 허가가 떨어지는 개발이냐? 봐야 되겠죠? 예. 기술적으로 이 개발할 수 있는지 뒷받침이 되느냐? 봐야 되겠죠? 근데 마지막에 돈이 안 돼. 그럼 개발해 안 해? 안 해요. 돈이 되면 개발을 하고요. 이걸 제일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가장 넓게 부동산을 해석하는 거고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법률적 개념에 몇 가지가 있냐면 2가지 암기하셔야 되고요. 경제적 개념에 5가지를 암기하셔야 되고요. 기술적 개념에 4가지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2, 5, 4를 마지막에 암기가 되셔야 돼요.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에는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것과 광의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협의는 좁은 의미, 광의는 넓은 의미. 협의 부동산은 토지하고 그정착물이 있습니다. 토지하고 그정착물. 근데 광의에도 토지하고 그정착물은 있어요. 그럼 토지와 그정착물은 어디서 부동산을 정의하는 거냐면 민법에서 부동산을 정의하는 거예요. 민법 99조 1항에서 민법이니까 요걸 이제 법률적 구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토지와 그정착물로는 협광의를 구분할 수가 있느냐? 없어요. 토지와 그정착물은 어디에도 있고 협의도 있고 광의도 있으니까. 그럼 협광의를 구분하는 기준은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은 원래는 부동산 아닙니다. 근데 등기나 등록이라는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이제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첫 번째 뭐로 공시하더라? 등기 등록으로 공시하더라. 그러니까 원래는 부동산 아니었지만 이제 부동산처럼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해 준다는 겁니다.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는 말은 부동산으로 의제해 준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준부동산을 의제부동산 그러기도 하고요. 종류는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이 있는데 걔를 기계라 그래요.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는데 걔를 재단이라 그래요. 나머지 어업권 임목을 기타라 그래요. 어업권 임목을 기타. 그래서 준부동산 3종은 제가 운을 띄울 테니까 여러분들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준부동산 3종은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의 기계,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재단, 어업권 임목의 기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얘들은 그러면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고 했으니까 소유권의 대상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예.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당권 설정이 돼요? 예. 감정평가의 대상이 됩니까? 감정평가의 대상이 돼요.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이 되기도 합니까? 예.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건 4개가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 4개가 기계거든요. 자,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자,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 준부동산 맞아요? 그럼 감정평가할 수 있나요? 그때 평가 방법이 달라요. 자동차를 감정평가하는 방법은 나중에 배울 건데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거래사례 비교법이고 같은 기계인데도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의 감정평가 방법은 원가법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감정평가를 하고 얘들은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한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중개는요 딱 2개만 돼요. 딱 2개. 한번 따라해봐요. 재단, 임목. 그래서 요건 조심하셔야 될 게 모든 준부동산은 부동산 중개대상물이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준부동산 중에 중개대상물이 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건 괜찮은데요. 모든 준부동산이 부동산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재단하고 임목만 중개대상물이 되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제가 반복해드리면 암기하셔야 되지 막 적어놓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벌써 다 적어놨죠? 예. 뭐 벌써 다 적어놨지.
토지가 낮기 때문에. 적을 필요가 없는데 왜 적었지? 아무튼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은 협의 광이잖아요. 그럼 대답 한번 해보세요. 토지와 그 정착물은 광이 부동산에 속한다. OX. 오해. 다시 한번 할게요. 웃음기를 쏙 빼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담기는 쏙 빼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토지와 그 정착물은 협의에 속해요? 광의에 속해요? 둘 다에 속해요. 그럼 토지와 그 정착물은 광의 부동산에 속한다 그래도 돼요? 협의에 속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토지와 그 정착물은 협의에도 속하고 광에도 속하나요? 그럼 예로는 협광의를 구분할 수가 없고요. 준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 속한다. 그건 틀렸어요. 준부동산은 어디에만 속해요? 광에만 속해요. 그러니까 토지와 그 정착물은 어디 속하든지 관계없어요. 예로는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요. 준부동산이 없으면 협의, 있으면 광의. 그래서 협광의를 구분할 때는요, 토지와 그 정착물을 협광의 둘 다 이렇게 붙박이 해놓고요. 준부동산 없으면 협의, 있으면 광의.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알겠죠? 예. 이거 지우고 한 번 더 물을게요. 준부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해야 됩니까? 그럼 얘는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을 하겠네요. 일단 소유권 대상되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감정 평가할 수 있고 중개할 수 있는데 기계 중에 자동차하고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의 감정평가 방법이 다른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 대상물이 되는 건 모두 다 되는 건 아니고 2개. 재단하고 임목만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럼 됐어요. 네.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은요, 5개가 있습니다.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산이 있고요. 자본이 있고요. 생산 요소가 있고요. 소비재가 있고요. 상품이 있어요. 소비재가 있고 상품이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생산 요소를 뭐라고 하기도 하냐면 생산재 뭐 그러기도 해요. 뭐와 대꾸를 이루냐면 소비재와 대꾸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요소 대신에 무슨 재? 생산재. 그리고 무슨 재? 소비재. 생산재, 소비재, 생산재, 소비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통상 뭐를 투입하면 뭐가 나오냐면 생산재를 투입하면 소비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재를 수요하는 것을 본원적 수요라고 하고요. 생산재를 수요하는 것을 파생적 수요라 그래요. 그러면 토지는 일반적으로 생산재입니다. 토지가 뭐라고요? 생산재입니다. 근데 토지가 관광지, 산림, 지표수와 같은 경우에는 소비재가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주택도요, 원래는 소비재거든요. 근데 주택이 주택 서비스와 비교되어 버리면 생산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생산재, 소비재라는 개념은 비교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개념이지 토지는 무조건 생산재, 주택은 무조건 소비재,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 한 번쯤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기술적 개념, 물리적 개념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단계까지 가셔야 되냐면 요거를 쏙 빼고 복합 개념은 법경기인데 법 2개 얘기해봐 그러면 협광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경 5개 얘기해봐 그러면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기 4개 얘기해봐 그러면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못하시면 응용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문제풀이 가서는 문제 못 맞추는 겁니다. 이거 보고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 다 가짜예요. 다 허상이고 허구라고요. 알겠죠? 예.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요 얘기 좀 하고 갈게요. 자, 따라해보세요. 준부동산. 자, 그러면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게 준부동산인가? 그럼 준부동산은 원래는 부동산인가? 부동산 아닌가? 부동산 아닌 거예요. 부동산 아닌데 등기 등록으로 공시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걸 준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랑 비교해야 될 게 우리 따라해보세요. 지대. 그럼 또 뭐 있겠어요? 준지대가 있겠지. 자, 봐봐. 부동산 앞에 뭐 붙었어? 준부동산이지. 그럼 지대 앞에 준지대. 근데 요건 진짜 지대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경제지대라 그래요. 무슨 지대? 그럼 경제지대는 토지에서 생긴 임대료 수익. 맞아요. 얘는 토지에서 생기고 영구적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이건 누가 주장했냐면 파레토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얘는 파레토 지대고 토지고 영구적이야. 근데 준지대는요, 인간이 만든 기계나 기구 설비에서 생긴 지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대는 아닌데 지대에 준하여 취급하는 거지. 이거는 마샬지대라고 하고요. 얘는 인간이고 인간이 만든 기계, 기구, 설비는 영구적이야, 일시적이야. 얘는 일시적 지대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 준 나오는 거 2개 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부동산에 대응되는 준부동산도 있지만 경제지대에 대응되는 준지대도 있다. 그래서 비교하면 요거는 파레토고요. 요거는 마샬이에요.
요거는 토지고요. 요거는 인간이에요. 요거는 영구적 장기적으로 생기는 건데 얘는 일시적 단기적으로만 생기는 거다. 그럼 나중에 제가 경제지대 준지대 할 때는 뭐를 소개해 드릴 거냐면 우리 앞에서 부동산과 준부동산 배웠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부동산이 뭐예요? 그러면 토지와 거정착물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럼 중부동산이 뭐예요? 그러면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원래는 부동산 아니었지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기계 재단 기타를 말하는 건데 얘들은 소유권되고 저당권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되고 중개 대상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한 번 더 할 테니까 그때 가서 정리하도록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것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었어요. 얘랑 비교해야 될 게 바로 복합 부동산입니다. 복합 부동산. 자, 우리나라 법은요. 우리 법, 민법이나 등기법은요. 토지와 건물을 각각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룹니다. 그럼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는 것은 어떨 때 독립된 건으로 다루는데 그러면 법률상으로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를 각각 따로따로 두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보통 부동산 활동할 때는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하는 경우를 갖다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복합부동산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복합부동산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하는 거요 하시면 돼요. 그럼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하는 것은 법률상 개념인가요? 활동상 개념인가요? 이건 활동할 때 개념입니다. 이걸 복합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감정평가할 때 일체로 처리가 되니까 일괄평가한다 그래요. 일괄평가한다. 근데 일괄평가하면 감정평가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나중에 배우실 텐데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방법은 공시지가 기준법이다라고 배우세요. 여기다 쓸게.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방법은 공시지가 기준법이다 그래요. 그럼 건물을 감정평가하는 방법은 원가법이라 그래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일체로 일괄평가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과 원가법을 같이 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때는 공시지가 기준법, 원가법이라는 말은 빠지고 갑자기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론에 일괄평가란 말이 뜨면 무조건 거래사례 비교법이 떠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가면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러면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쓴다라고 할 거고요. 살림이라는 게 있거든요. 살림은 산지와 임목을 구분하는데 임목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요. 근데 그 임목이 소경목림이면 원가법을 쓰고요. 근데 얘네들도 일괄 평가를 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걸 써요. 나중에 배울 텐데 뭐가 뜨면 일괄이 총 몇 번 뜨냐면 3번 뜨는데 일괄이 뜨면 거래사례 비교법을 쓴다. 이건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엄청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요거 공부 한번 해볼까?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 복합이란 말이 나오려면 두 개 이상이 결합이 돼야 복합이란 말을 일단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복합으로 출발되는 단어가 총 몇 개가 있냐면 3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두 번째는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아니라 복합 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정리할 복합 건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든 복합 부동산이든 복합 건물이든 몇 개 이상이 결합이 돼야 돼? 2개. 그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2개 이상이 결합이 되면 되는데 법경기가 결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루고요. 복합 건물은요. 토지하고 건물이 한 번에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토지하고 그 위에 있는 정착물 결합되어 있는 거고. 복합 건물은요. 건물 하나에 건물 하나에 1층부터 5층까지는 상가고요. 6층부터 15층까지는 주택이에요. 그러면 주상 복합 건물, 복합 건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그러면 자 7번 보세요. 일단 여러분들이랑 저랑 1번이나 2번은요. 개념 정의를 할 거예요. 개념 정의. 자 잘 보세요. 무슨 부동산과 무슨 부동산이 있는데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이 있는데 법경기 그러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요. 토지와 건물을 하나로 보는 것은 복합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기 시험에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은 복합 부동산이고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하는 것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그러면 틀리게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럼 잘 보세요. 2개 이상이 결합이 되면 복합이라는 말을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2개 이상에는 2개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3개는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물을 안 들어가? 2개. 참. 나중에 네이버에서 이상, 초과, 이하, 미만 4개 검색해서 다음 주에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야 말이 통하지 사람이. 이상,
초과, 이하, 미만을 검색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일단 2개 이상에는 2도 들어가고 3도 들어가나요? 그러면 3개가 결합이 되면 말 길게 하는 거야. 말 길게. 4글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2개가 결합되면 말 짧게 끝내. 복합 부동산 이렇게. 그래서 자, 법경기가 결합이 되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 토지와 건물 2개만 결합되면 복합 부동산 이렇게. 그럼 OX 한번 하고 갑시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을 복합 부동산이라 한다. 하실 수 있겠어요? 예. 토지, 건물이 일체로 결합된 부동산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X. 그런 거. 아시겠어요? 이번에 복합 건물 한번 해볼게요. 복합 건물은 무슨 복합 건물밖에 없다 그랬어요? 주당 복합 건물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2번과 3번은요. 감정 평가하는 방법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방법이요? 자, 우리가 저 뒤에 가시면 감정 평가하는 방법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개별 평가, 일괄 평가, 가치 구분 평가, 부분 평가. 이렇게 4가지를 배우세요. 개별 평가, 일괄 평가, 가치 구분 평가, 부분 평가 배울 텐데 여기서는 요거 2개만 한번 해볼 거예요. 일괄 평가하고 가치를 구분하는 평가하고요. 자, 아까 했는데 토지하고 건물이 한 번에 거래가 되면 이건 무슨 평가한다 그랬어요? 일괄 평가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복합 건물은 건물 하나에 상업 용도와 주거 용도가 있잖아요.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알 거예요. 상업 용도가 비싸요, 주거 용도가 비싸요. 그냥 비싸요, 많이 비싸요. 많이 비쌉니다, 여러분. 상업 용도가 많이 비싸요. 그러면 요거는 평당 얼마, 요거는 평당 얼마 구분해 줘야 되겠지? 요거는 무슨 평가냐면 구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뭐라도 복합이라도 복합 부동산은 한 번에 무슨 평가를? 일괄 평가를. 복합 건물은 주거 용도와 상업 용도는 가치를 달리할 거니까 구분 평가를 한다. 이렇게 하시는 건데 방금 제가 보여드린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요. 나중에 우리 주택연금이라는 거 있어요. 뭐요? 주택연금. 요거는 주택연금 신청이 돼요. 근데 좀 이따 요런 갈 거거든요. 요게 상업 용도고요. 요게 주거 용도예요. 요거는 주택연금 신청이 안 돼요. 주택연금은 원칙적으로 주택연금은 뭐만 신청이 대상이 되냐면 일단 주택은 신청이 대상이 돼요. 알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노인복지주택이라고 해서 실버주택이라는 거 있어요. 이것도 주택연금 신청이 돼요. 원래는 2개만 되거든요.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올 거냐면 복합용도의 건물, 복합용도의 주택이라고 나올 거예요. 복합용도의 주택에서는 주택연금 신청하려면요. 주택으로 쓰이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연금 신청이 된다 그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림 보니까 얘는 주택이 더 많이 차지하지. 그럼 얘는 주택연금 신청이 돼요. 근데 얘는 상업용도가 더 많이 차지하지. 주택연금 신청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각층 바닥 면적은 똑같다고 가정을 할게요. 각층 바닥 면적은 똑같고 3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듣고 계셔요?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1층 상가고 2층, 3층 주택인 그런 주택이 있어 없어? 얘는 주택연금 신청 되겠어 안 되겠어? 되지. 2, 3층이 주택이면 주택으로 쓰이는 면적이 절반이 넘잖아요. 근데 주택 중에 이런 주택이 있어요. 1, 2층이 상가고 3층만 주인 세대 해서 3층만 주택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상가 면적이 더 넓지? 그럼 주택연금 신청이 안 된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복합 건물은요. 주택연금 신청이 대상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택으로 쓰이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냐 아니냐로 따진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럼 그때 한번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3, 4월달 수업하고는 달리 5월달, 6월달 수업은요. 뒤에서 할 걸 갖다가 앞에서 자꾸 땡겨서 얘기를 할 건데 처음 듣는 분들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듣지 말라고 하는 거야. 처음 듣는 분들은 괜히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말라고. 심화이론 수업을 듣고 오시라고. 듣고 오시면 아 그게 그 말이었구나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3, 4월 수업 듣고 오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수업이 될 거예요. 이번에는 저랑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봐 보세요. 민법 99조 1항에서는 무엇과 무엇을 부동산이라고 했냐면 토지와 그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했어요. 이때 토지는 우리가 좀 이따 진짜 많이 할 거예요. 뭐 택지 부지, 후보지 이행지, 필지 획지, 그다음에 공지 공환지, 대지 맹지, 그다음에 법지 빈지, 공지 공환지 했나? 유지 휴환지, 한계지, 포락지, 선화지, 나지 건부지 이렇게 많이 할 거예요. 토지는 좀 이따가 열심히 할 거니까 저랑 좀 이따가 요건 하도록 하고요. 정착물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정착물. 칠판 보세요. 민법에서는 무엇과 무엇을 부동산이라고 했는데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했는데 토지는 좀 이따 할 거고요. 그 정착물 한번 해볼까요? 예, 이제 여러분들 저랑 그 정착물 한번 해봐요. 그 정착물. 칠판 보세요.
그럼 저랑 지금부터 토지정착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토지정착물은 어디서 얘기하는 거냐면 민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시험에 나오나? 나와요. 토지정착물이. 자, 그럼 민법에서 얘기하는 토지정착물은요. 대부분 종속적인 정착물이에요. 그럼 독립정착물이 있는데 몇 개 있냐면 4개 있어요. 4개. 그럼 종속정착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한번 써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종속적인 정착물은 뭐냐면 토지를 갖고 있으면 당연히 그 위에 있는 정착물까지 소유권이 미치면 종속정착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정착물도 토지 소유자 건가요? 네. 왜요? 토지와는 뭐란 거라서? 종속적인 거라서. 어떤 게 있냐면 담장이에요. 담장, 미분리 과실, 그 다음에 뭐 수목, 그 다음에 농작물, 이런 것들은요 뭐만 갖고 있어도, 토지만 갖고 있어도 당연히 그 위에까지 소유권이 미치는 종속적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종속적인 정착물은 통상 공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싹 다 종속이니까. 독립이 딱 몇 개 있냐면 4개 있는데 요 4개를 저랑 지금부터 암기를 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요, 건물이요. 우리 법은요, 토지와 건물은 각각 독립적으로 다루어진다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예, 활동할 때는 일체로 보지만 법률적으로는 따로따로 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미분리 과실. 그 다음에 수목이나 수목의 집단. 통상 집단인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농작물인데요. 자, 칠판 보세요. 자,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미분리 과실, 수목의 집단, 농작물은요. 제가 아까 미분리 과실, 수목, 농작물은요. 종속이랬어요? 독립이랬어요? 이건 종속이에요. 그럼 토지만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그 위에까지 소유권이 미쳐 안 미쳐? 미쳐. 그런데 이때 미분리 과실 주변으로요. 관습법상 명인방법을 갖추어 버립니다. 그러면 독립으로 다루어져요. 뭐를 갖추면? 그러면 여러분들 독립적으로 다루어지는 토지정착물을 얘기할 때는요. 그냥 미분리 과실 해야 될까요?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해야 될까요? 혹시 명인방법을 갖춘이라는 말이 안 나오면요. 제가 복수정답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실제 시험에 출제가 되었을 때. 명인방법. 근데 꼭 나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수목도요. 원래는 뭔데 이게? 종속인데 명인방법을 갖추는 순간 독립이 되어버립니다.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 저한테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원래는 부동산 아니지만 등기나 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기계재단 기타가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걔네들은 무슨 부동산 그래요?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그러죠. 근데 의제부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목 이거요. 등기할 수 있어요. 등기하면 수목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임목이라 그래요. 시험에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임목 이렇게 나올 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임목. 독립으로 다뤄집니다. 마지막으로 농작물이요. 내 땅이 아니고 타인 토지일 때요. 무슨 토지요? 자, 그럼 칠판 보세요. 토지는 갑거야. 농작물은 을이 재배했어. 그럼 을은요, 자기 땅에다 농작물을 재배한 게 아니고 타인 토지에다 농작물을 재배했네요. 이때 갑을 뭐라 부르냐면 토지 소유자라고 불러요. 을을 뭐라 부르냐면 경작자라고 불러요. 경작자. 그럼 이 농작물은 토지 소유자 거예요? 경작자 거예요? 경작자 건데 이게 암묵적으로 가정되어 있는 기본 가정이 하나 있는데 그 가정이 뭐냐면 을은 갑에게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지불하고 이 땅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가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권원이라고 하는데 뭐라고요? 그러면 을은요. 갑의 땅을 사용할 만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럼 이 농작물은 갑 거야? 을 거야? 을 거야? 그러면 토지의 종속인가요? 토지와는 독립인가요? 토지와는 독립이지. 근데 만약에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요. 성숙되면요. 뭐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불법으로 갑에다가 농작물을 재배했다 하더라도요. 갑이 농작물이 성숙될 때까지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갑자기 농작물 수확 단계에 와가지고 갑이 짜잔하고 나타나서 이 농작물 내 거 이렇게 얘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민법은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거든요. 농작물이 성숙될 때까지 자기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은 자 권리 보호하지 않는다. 그럼 권한이 있고 없고 상관없네요. 어느 토지라면? 타인 토지라면 성숙된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소유권을 주니까 독립으로 다루어진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요것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딱 요것만 딱 봐. 토지정착물, 우리 민법상 얘기하는 토지정착물은 뭐와 뭐가 있는데? 독립 몇 개 말고는? 그 외에는 싹 다 종속인가요? 그럼 독립 4개를 암기하면 되겠네요. 잠깐만. 여러분들 저한테 대가리 치워 그러면 안 돼요. 내일 일부러 내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독립 실컷 자다 일어나서 또
실컷 자다 일어나서 또 대가리 얘기하니까 또 깨 있네. 대가리 얘기하니까 깨 있어. 실컷 잤네 이제 보니까. 자 그럼 독립 몇 개? 4개. 첫 번째 뭐야? 건물. 두 번째는? 아니요. 어우 그럼 마음에 안 들어요. 건물하고요.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명인방법 갖춘 수목이나 등기된 임모, 타인 토지에 경작된 농작물. 요 얘기를 주관식으로 할 수 있는 자, 응용력 있는 자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자, 독립 보자, 4개 보자, 2개밖에 기억이 왜 안 나지? 막 그러고 그러면요 문제 풀 수 없는 자로 저는 간주할래요. 알겠어요? 지금 봤던 건 무슨 정착물? 아니 토지 정착물. 토지 정착물이요? 네. 이번에는 저랑 부동산 정착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부동산 정착물. 자 부동산 정착물은 그야말로 이제 부동산학 개론에서 다루는 겁니다. 선생님 토지 정착물이랑 부동산 정착물이랑 왜 구분합니까 하시는 분들은 잘 보세요. 토지 정착물은 토지에만 정착되어 있는 건데요. 부동산 정착물은 주로 토지 또는 건물이에요.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물건을 주로 말하는 겁니다. 얘는요 진짜 정착물이 있고요. 단순 동산이 있어요. 진짜 정착물이 있고 단순 동산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정착물은 부동산의 일부예요. 그럼 얘는 부동산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팔리잖아요. 그럼 매수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뭐 할 때, 매매할 때 누구한테? 매수자한테 소유권이 이전되면 이거는 정착물이에요. 근데 단순 동산은요. 부동산으로부터는 완전히 독립적인 거예요. 따라서 부동산이 팔린다 하더라도 매수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진짜 정착물인지 단순 동산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몇 개가 있냐면 4개가 있어요.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방법, 물건의 성격, 물건을 설치한 사람의 의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그래서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은 4가지가 있으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착, 성격, 의도, 관계. 시작. 부착, 성격, 의도, 관계. 요거는 지금 끝낼 거니까 집중하시고 질문 보시기 바랍니다. 부착이 견고하게 되어 있어서 쉽게 제거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정착물. 쉽게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동산. 예외 규정 하나 있습니다. 이거 따로 기억하세요. 쉽게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으면 동산이라 그랬죠. 쉽게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긴 한데 요 놈을 뗐더니만 건물의 효용이 너무 많이 줄어. 그러면 정착물이 됩니다. 예컨대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건물의 수도꼭지 예를 듭니다. 자, 건물의 수도꼭지는 나사나 풀면 쉽게 제거된다고 보여지기도 해요. 근데 그놈 나사를 제거해버리면 그 건물은 물을 못 트는 건물이 되어버린다는 거가 결국 제거해서는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제거하고 있다는 것이니까 이거는 정착물이 됩니다. 다시 결론. 쉽게 제거됩니다. 동산. 왜 말을 못하는데요? 왜 저 사람이 동산이다. 왜 말을 못하는데 왜? 자, 쉽게 제거됩니다. 동산. 쉽게 제거되기 어렵습니다. 쉽게 제거는 되는데 그놈을 제거했더니만 효용이 너무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끝내세요. 다시 공부하지 마시고. 알겠어요? 제거 쉬우면 동산이고요. 제거 잘 안 되면 정착물인데 그놈을 제거했더니만 효용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면 걔는 정착물이에요. 성격상 정착물이 있어요. 처음부터 그 부동산의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특별히 제작된 건 정착물이고요. 그게 아니면 동산이에요. 아시겠죠? 네, 세 번째, 영구적으로 설치된 의도면 정착물이고요. 일시적 의도면 동산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관계인데요. 그 집에 새 들어 사는 사람을 임차인이라 그러죠. 예, 임차인 뒤에 정착물이 붙긴 붙어요. 임차인 정착물은 정착물 붙어도 동산이에요. 새 들어 사는 사람이 설치한 물건은 동산이에요. 이사 갈 때 제거할 수 있어요. 어깨는 또 뭐가 없어요. 제거할 수 있어요. 동산이고. 임대인, 집주인이 설치한 물건은 정착물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인 정착물은 정착물, 임차인 정착물은 동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금 제가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 정착물이랬어요. 동산이랬어요. 근데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해버렸어요. 합의라는 것은 이제 특약상을 얘기하는 건데요. 계약이나 동의가 따로 있었대요. 처음에 합의할 때 어떻게 합의를 했냐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 가져가지 않고 놔두고 하겠습니다라고 합의를 했대요. 그럼 걔는 정착물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은 원래는 몇 개인데? 4개인데 당사자 간의 계약 합의가 따로 존재한다면 그에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은 5개인데 5개로 암기하지 마시고 4+1로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시작. 부착, 성격, 의도, 관계. 받고 당사자 간의 계약 합의 동의가 정착물의 구분이 될 수도 있다. 아시죠? 그러면 7개인데 여기 같은 말이에요. 서로 뭐를 하면서 계약을 하면서 합의가 있었고 당사자 간의 동의가 있었다. 이게 한 개.
계약, 합의, 동의가. 알겠죠? 예. 그러면 저랑 이거 한번 해볼까요? 어떤 것들이 정착물이고 어떤 것들이 동산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잠깐 설명 들어보실래요? 방금 제가 정착물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4+1에서 5개라 그랬잖아. 5개. 근데 이 5개를 다 적용해봐도 정착물인지 아닌지 불분명할 때가 있겠죠. 그럴 때는 일단 우리 법은 매수자 손을 들어줍니다. 매수자 손을 들어준다는 말은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분명치 아니할 때는 뭘로 처리한다? 정착물로 처리한다. 그럼 방금 제가 정착물인지 아닌지 불분명할 때는 정착물로 본다 그랬나요? 그다음에 아까 임대인 정착물은 정착물이라고 했나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들어주세요.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 정착물이에요. 자연식생 정착물이에요. 쌤 뭔데 이게? 몰라도 돼요. 그다음에 다년생 식물. 이거 다 정착물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동산인지를 갖다가 지금부터 처리해 드릴 건데 한 3가지 정도로 암기할 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 소개해 드렸던 유명한 임차인 정착물. 자, 잘 들어봐요. 임차인 정착물은 끝날 때 뭐로 끝났어요? 정착물로 끝났어요? 하지만 얘는 정착물이 아니고 뭐예요? 동산이에요. 임 뭐면? 차인이면. 그럼 뒤에 정착물이 중요한 거야? 앞에 임대인 임차인이 중요한 거야? 임대인 임차인이 중요한 거야. 임대인 정착물은 뭐고? 정착물이고 임차인 정착물은 동산이니까. 하나 더. 경작 수확물. 수확이 뭔지 아세요? 수확은 이제 acquired라고 해서 이렇게 수확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확은 이렇게 베어낸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지? 동산이지. 그다음에 가식 또는 이식 중에 있는 수목. 이식 중에 있는 수목. 자, 옮겨지기 전에 잠깐 가짜로 심어놓은 나무를 가식 또는 옮겨지고 있는 나무를 이식이라 그래요. 그러면 가식이나 이식 중에 있는 수목은 뭐죠? 동산입니다. 그래서 저랑 동산 3종을 암기할 거예요. 동산 3종. 첫 번째는 뭐예요? 임차인 정착물. 두 번째는 경작 수확물. 세 번째는 가식이나 이식 중에 있는 수목. 요 3개 말고는 싹 다 뭐예요? 정착물. 그럼 저는 공부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공부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가 지금 배우시는 건 토지 정착물이 아니라 무슨 정착물인데? 부동산 정착물인데 종류는 몇 개? 2개. 뭐랑? 정착물이랑 동산이 있는데 싹 다 정착물이야. 한번 해볼까 진짜? 정착물인지 아닌지 불분명할 때 정착물, 임대인 정착물, 정착물. 그다음에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 정착물, 다년생 식물, 자연식생. 그럼 동산이 몇 개 있는데? 3개. 이 3개를 저랑 암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임차인 정착물. 두 번째, 경작 수확물. 세 번째는 가식이나 이식 중에 있는 수목. 이렇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고 교재를 한번 더 봅시다. 이제 교재를 한번 더 보는 거예요. 자, 교재 페이지 7쪽으로 한번 가봐요. 교재 페이지 7쪽. 자, 교재 페이지 7쪽에 가시니까 1번에 부동산학 총론해서 부동산학의 기초 나옵니까? 요거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박스 안으로 들어가니까 부동산학의 정의라고 돼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이랑 2번이랑 묶어주세요. 동그라미 1번이랑 2번. 자, 1번 정의 제가 읽을게요. 김영진 교수님은 부동산학을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이라고 정의했다. 이렇게 시험 지문에 뜰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부동산이 이렇게 정의되지. 두 번째 정의 따라 놓으세요. 부동산학은요, 토지하고 그 위에 부착되어 있거나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항구적인 토지 계량물에 대해서 그것과 관련되는 물적, 법적, 금융적, 지급적 제 측면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학문 연구의 한 분야이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토지하고 토지 계량물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기술하는 학문 연구의 한 분야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한 장 넘겨볼까요? 한 장 넘겨보시면 1번에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출제 포인트 2번 갑니다. 그 밑에 출제 포인트 보이십니까? 몇 번이요? 2번이요. 부동산학은 단순과학 아니고 종합, 순수과학 아니고 자연과학 아니고 추상적 학문 아니고 구체 경험, 그리고 무슨 과학이다? 규범과학이다. 그래서 2번 성격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놓으세요. 성격이란 글자. 그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그 밑으로 내려가시니까 3번에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이란 표현이 나옵니까? 그거 가로 1번, 2번, 3번 3개만 묶어봐요. 가로 1번, 2번, 3번. 자, 그거 내가 읽어드릴게. 부동산학을 접근할 때 개별적, 부분적으로 접근하는 거 분산시, 특정 측면에만 중점을 두면 중점시, 복합 개념으로 접근하면서 시스템적으로 사고하면서 우리나라 부동산학을
단기간에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한 접근 방법은 종합식. 우리나라 부동산 학은요, 종합식 접근 방법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가 되었다 정도만 한번 눈길만 주시면 돼. 너무 열심히 하지 마셔요. 오른쪽 페이지 4번.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이라고 돼 있나요? 그거 하면 가로 1번하고 가로 2번 한번 묶어보세요. 무슨 성 무슨 성? 요거는 한번 대답해 주세요.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 중 이용 잘하자 하는 거 무슨 성? 분배 잘하자. 민간에서 강조되는 거. 공공에서 강조되는 거. 근데 지역지구제는 뭐를 추구하기 위한 정책? 개발권 양도제도는 뭐를 추구하기 위한 정책? 그래서 그 밑에 출제 포인트로 가시니까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이라고 돼 있습니까? 방금 배웠던 누구랑 효율성과 형평성은 상충관계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효율성을 너무 강조하면 뭐가 떨어지고 형평성이 떨어지고 형평성을 너무 강조하면 효율성이 떨어져. 요거 가지고 우리 나중에 배우시는 지역지구제 장단점과 개발권 양도제도라고 해서 TDR이라는 거 있거든요. 요것의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역지구제는 뭐는 되는데 효율적인 이용은 되는데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생겨요. 상충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개발권 양도제도 TDR 제도는 뭐를 추구하기 위한 정책인데 추구하기 위한 정책인데 뭐는 떨어져? 효율성은 떨어져. 그러니까 어차피 공부하실 때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네. 하나 강조하면 하나 떨어진다는 개념은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합시다. 지역지구제는 뭐를 추구하기 위한 정책? 그렇게만. 개발권 양도제도 TDR은 뭐를 추구하기 위한 정책? 그리고 나머지는 반대, 단점은 반대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예, 그 밑에 5번에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과 연구 분야라고 돼 있습니까? 그 밑에 보니까 가로 2번에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라고 돼 있죠.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무슨 분야? 결정 분야. 두 번째는 결정을 지원해 주는 분야. 세 번째는 부동산학의 기초 분야. 자, 결정 분야는 따라해봐요. 투금 계정. 결정 분야가 뭔지 아세요?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걸 결정 분야라 그래요. 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 여러분들 투자할까 말까 보통 고민하나요? 그 돈을 빌릴까 말까 고민하나요? 개발을 할까 말까 고민하나요? 정책을 집행할까 말까 정부에서 고민을 하나요?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하는 4가지 정책이 투자, 금융, 개발, 정책, 투금 계정이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그 결정을 뭐 해주는 분야? 한번 대답해봐요. 여러분들 투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전문가 찾아가서 뭐에 지원을 받아봐야 됩니까? 상담의 지원을 받아봐야 됩니까? 돈을 얼마 빌려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감정평가사 찾아가서 뭐 평가를 받아보면 얼마 빌려야 될지 대충 나오지. 됐어요? 예. 개발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건물의 뭐에 따라 관리 상태에 따라 결정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 다음에 아까 투금 계정했던 걸 모두 지원 사격해 주는 게 요즘에는 뭐가 중요해? 마케팅. 마케팅 정말 지원 많이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 분야 4가지 투금 계정과 결정을 지원해 주는 분야 4가지, 투자 지원해 주는 상담, 금융 지원해 주는 그렇죠. 금융 지원해 주는 평가, 그다음에 개발 지원해 주는 관리 4가지를 모두 지원 사격해 주는 마케팅. 그래서 그 밑에 출제 포인트로 가볼까요? 출제 포인트 2번 가볼게요.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 중 결정 분야는 뭐? 투금 계정. 결정을 지원해 주는 분야 상평 관마. 쌤 저기 투금 계정이 뭐고 상평 관마가 뭔데요 하시는 분들은 찾아오지 마시고요. 혼자 해결하세요. 내 찾아오지 말라고. 알겠죠? 그 밑으로 가시면 부동산 활동은 이론 측면도 강조되고 실무 측면도 강조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론에서는 무슨 성? 과학성. 실무에서는 이거 둘 다가 강조된다는 거 한번 기억을 하시고 한 장 넘겨볼게요. 한 장 넘겨보시면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이라고 돼 있습니까? 자, 한번 따라해봐요. 능한 경공. 무슨 성, 무슨 성, 무슨 성, 무슨 성이 있어요? 능률성, 안전성, 경제성, 공정성. 능한 경공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가로 1번의 능률성입니다. 체크 표시 하나. 능률성에 체크 표시 하나 했어요? 예. 소유 활동할 때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 지켜져야 되고요. 거래 활동할 때는 거래 질서 확립이 지켜져야 되는데 그러면 최유효 이용, 그 다음에 거래 질서 확립 이런 것들이 소유 활동과 거래 활동을 각각 뭐 하기 위해서? 능률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슨 성이다? 그 정도만. 아시겠죠? 7번으로 갑니다. 부동산 활동의 속성. 아까 했는데 자, 박스 안으로 가서 대답하세요. 이론에서는? 실무에서는? 비전문가가 부동산 활동을 하면 몇 차? 업무 관련되면? 전문가 하면? 부동산의 윤리성 중 종업원과 지켜야 될 윤리가 고용, 업자 간, 조직, 의뢰인, 서비스, 일반 대중, 공주.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인가요? 대물 활동인가요? 그 사이에 플러스 표시 해놓으세요. 플러스 표시. 대인, 대물 활동 둘 다 해요? 예. 자, 그 다음에
정보활동, 임장활동. 특히 임장활동에 밑줄 하나 그어두세요. 임장활동. 임장활동은 부증성 때문인가요? 부동성 때문인가요? 부동성 동그라미 한 번 더 해놓으세요. 부증성 아니에요. 예. 공간은 3차원 공간인데 3차원 공간 다 얘기해 주세요. 수평, 공중, 지하. 되셨어요? 그럼 그 밑에 출제 포인트. 자, 가봅시다. 소유활동의 능률화를 위해서는 최유효용의 원칙. 거래활동의 능률화를 위해서는 거래질서 확립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 그런 말이 있죠. 이거 전부 다 무슨 성의 원칙 때문이다? 시험에 안전성의 원칙으로 나온 적이 있어서 그래요. 알겠죠? 두 번째, 부동산활동은 대인활동인가요? 대물활동인가요? 시험에 자꾸 대물활동이다라고만 나와요. 둘 다입니다. 예. 그 다음에 임장활동은 누구 때문이지? 부동성 때문이지 부증성 때문이 아닙니다. 시험에 부증성으로 나온 적이 있어서 그래요. 알겠죠? 자,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면 반가운 얼굴들이 나옵니다. 좀 반갑나요? 그럼 반가우면 됐어요. 한 장 넘겨보세요. 반가우면 한 장 넘겨서 이제는 제가 출제 포인트 1번부터 6번까지 읽어드리면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법경기의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토지 건물을 일체의 복합 부동산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럼 법률적 개념 두 가지 얘기해봐요. 협의, 광의, 경제적 개념 5개 얘기해봐요.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기술적 개념, 물리적 개념 4가지 얘기해봐요. 자연, 공간, 위치, 환경. 복합 부동산은 법률상 개념이 아니라 활동상 개념이고, 감정 평가할 때 무슨 평가하는데? 일괄 평가하는데, 일괄 평가할 때는 무슨 법을 쓰죠? 거래 사례 비교법을 쓴다. 아까 경제적 개념에 생산 요소라는 거 있었고 소비재라는 거 있었잖아요. 토지는 일반적으로 생산 요소 맞나요? 소비재 될 수도 있고요. 예, 오른쪽 페이지로 가볼게요. 정착물 나옵니까? 예, 출제 포인트로 또 가봐요. 출제 포인트로 가셨나요? 출제 포인트 1번. 토지 정착물은 대부분 뭐이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 4가지를 따로 기억할 거예요. 독립 4가지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건물,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등기된 임모, 타인 토지에 경작된 농작물. 요 4가지를 암기할 수 있겠어요? 안 보고 암기해야 되는데요. 예,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은 5가지인데 4+1로 암기한다 그랬죠. 시작. 부착, 성격, 의도, 관계를 받고 계약, 합의, 동의. 정착물로 취급되는 건 내가 읽어드릴게요. 임대인 정착물이요,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요, 자연 식생이요, 단연생 식물이요. 우리 단연생 식물까지 봤나요? 옆에다 하나만 더 쓰세요. 불분명. 뭐요? 자, 정착물인지 아닌지 불분명할 때는 일단 뭘로 처리한다? 정착물로 처리한다. 근데 그 밑에 5번은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동산으로 취급되는 거 몇 개? 3개. 꼭 암기하세요. 시작. 임차인 정착물, 경작 수확물, 가식 중에 수목. 요 3가지는 동산입니다. 예, 한 장을 넘겨보십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제3절에 토지 용어인데, 아까 제가 토지 용어는 별 떠 있었어요? 안 떠 있었어요? 잠깐 6쪽 갔다 올래? 6쪽. 잠깐 6쪽. 6쪽에 3 출제 포인트라고 돼 있었어요. 출제 포인트 1번.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 구분하는 건 우리 암기하기로 저랑 약속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3번에 토지 용어 있잖아요. 별 하나 떠 있는 거. 요걸 갖다가 조금 쉬셨다가 이제 우리 교재 페이지 몇 쪽 펴놓으시고 14쪽 펴놓으시고 따라오시는 겁니다. 알겠죠? 예. 요약집 수업은 요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 다시 한번 칠판 보세요. 다시 칠판 좀 보세요. 한 명 갔다. 잘 가요. 아, 전화 왔구나. 전화 왔어요. 그러니까 칠판을 통해서 수업을 쭉 진행할 거예요. 칠판을 통해서 수업하는 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칠판 통해서 수업하면서 우리 힘 빼지 맙시다. 예, 교재에다가 제가 읽어드리면서 체크 표시 몇 개 하고 넘어갈게요. 알겠죠? 그리고 수업했던 내용도 수업하지 않았던 내용들도 반드시 출제 포인트 읽어드리면서 개념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4번 반복해드립니다. 4번. 그러니까 사람이 같은 얘기를 4번 들으면 이해해야 돼요. 암기도 해야 되고. 그게 원칙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해 못했던 내용들만 집에 가서 한 번 더 반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집 특강 수업 들으면요, 실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요. 요약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수업을 빠뜨리지 말고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전제 조건은 3, 4월달 심화이론 수업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수업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3, 4월달 심화이론 수업을 갖다가 한 번 더 듣고 수업에 참석하시면 상당히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드릴 말씀입니다. 100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자꾸 50, 60의 효과를 밖에 못 보시는 분들은요, 좀 부지런히 3, 4월달 심화이론 했던 수업을 동영상으로 듣고 오시기를 개인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좀 쉬었다가 토지 용어 출발하겠습니다.